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또 주말이 돌아왔네요. 이야, 이번 주도 힘겹게 보내셨어요. 우리 영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신경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인간수화제 노영이가 오늘 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동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우리 대통령님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무서움이나 위험성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이 가져온 파장이 도대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한번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쇼미더 민심 코너에서 한 주간 여론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쇼미더 민심 끝나고 나면 쇼미더 영심 있는 거 아시겠죠? 예, 여러분 많이 오늘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네, 로켓님께서 목소리가 감기 걸렸냐 하시는데, 네, 제가 좀 감기 걸렸습니다. 근데 감기 걸린 지 좀 됐는데, 지금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목소리 좀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네요. 자,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해서 정리해드리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대통령실 바빠요. 네. 어제 하루 종일 바빴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무슨 일 때문에 바빴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좀 바빠졌는데, 이게 러시아를 향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러시아 행동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계속 유지가 된다.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부 답변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경제적, 그러니까 재정적, 인도적 지원만 하는 건 아니다. 향후 군사적인 지원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러시아가 이거 완전히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겠다는 뜻이니까 네. 니네가 문맥을 잘 살펴봐라. 도대체 니네는 말을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이런 얘기까지 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항상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무게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항상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는 게 원론적인 대답일 뿐이다. 그냥 단순한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대답을 하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국내법에는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 조항은 없다. 그리고 외교부의 내부 훈령을 봐도 이제 3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군사 지원을 하든 말든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나라가 알아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 행동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건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물론 저보고 너무 사람이 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분명히 더 불쌍하고 러시아가 나쁜 행동한 건 맞는데 우리 옛날에 6.25를 생각해봐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걸 몰라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대통령이 그동안에 해왔던 국제사회에 대한 얘기, 우리는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하는 이런 반발을 이상하다고 볼 수도 없고, 네. 여기에 대해서 니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왜 잔소리야 이렇게 말할 건 더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가정적인 상황을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 당시에 가정적 상황을 물으면 대답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로이터 인터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국익에 이제 침해가 상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원론적인 대답일 뿐이다. 가정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라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고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외교 관계에 대해서 가정적인 상황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중국도 관련해서 뭐 대만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도 없고 지금 중국 측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이게 사드 문제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서 또 추가적인 경제 보복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쓸데없이 양안 관계를 또 들먹이면서 이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 되게 민감해하는 그런 부분이기 네.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니까 중국 안 그래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당연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중국도 좀 거친 표현을 쓰긴 썼습니다. 그 입을 다물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또 중국에 대해서는 세게 나가네요. 네, 초치까지 해서 지금 뭐 중국에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 관련해서 초치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너무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도대체 결례의 시작은 누구일까? 왜 우리는 항상 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말을 하는 것일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우 애매한 위치에 있는 나라라는 거를 좀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반도체법이나 뭐 성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제 보복이 들어오게 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직접적인 국민들이 피해를 부분들이 그럼요. 상당히 많습니다. 뭐 반도체법이야 물론 중요한 부분이고 큰 액수지만 이제 대기업이 이제 직접적인 수혜 보고 이제 내려오는 데까지 한계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이제 소상공인들 피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드 배치 당시 때도 이제 겪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어제 한 기자가 말했지만 지금 러시아에 진출해서 사업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업도 지금 아주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정말 국민들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이거 좀 일관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애매한 상황이고 되게 조심스럽게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들보다도 더 대통령의 인식이 아니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국회 정부 탄핵 청원이 하나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아, 그래요? 여기 보면은 헌법 제5조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그리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된다. 이런 것을 들어서 지금 정부 탄핵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를 탄핵하는 청원이 왔다고요? 네, 국회 탄핵 청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수키님, 또 이 베이비박스 후원해 주시면서요. 예, 감기 뚝 하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따뜻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희님도 강원희님 매일매일 이렇게 힘드시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라서 고마워. 이거 되게 좋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특히 서민들이 이 경제적으로 벼랑에 내몰리면서 본인의 삶을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일까지 많이 벌어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 전세 사기를 예방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벌어진 일을 예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뒷북 광고를 해서 또 문제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을 하겠다면서 오늘 6월부터 MZ세대 빅모델을 활용을 해서 숏폼 광고를 내보내는데 제작에 5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난 7일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정책 광고 협력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올렸습니다. 금액이 말씀드린 대로 5억 원인데 민간 협력사에 제작비 2억 원을 주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송출비로 3억 원을 집행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하는 게 MZ세대 빅모델을 출연시켜서 쇼폼 광고를 내보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서민과 청년, 사회초년생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맞춤형 영상을 제작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예방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네. 이미 다 벌어져서 다들 정말 삶까지 포기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와서 뭐 5억 들여서 광고한다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건지 오히려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마련해 주는데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 광고도 이미 찍어 놓은 게 아니라 6월부터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한 7월, 8월에 나오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쇼폼 영상 내용은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정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는 행동 이런 부분을 전달하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물론 그 예방은 당연히 언제든지 해야 되는 네, 겁니다만 맞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데 전세 사기 당하지 마세요라고만 알려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게다가 전세 사기 같은 걸 당하지 않게 하려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손보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야 니네가 조심하란 말이야 이것만 지금 말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인 것이고 국가가 나라를 혹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극단적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네, 상황인 것 그리고 같아요. 단적인 장면이 한 가지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전세 사기로 이제 목숨을 끊으신 분에 대해서 이제 조문을 갔었습니다. 조문을 가서 이제 일정이 없었던 피해 대책 위원장을 만났는데 그 안에서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에게 전세 사기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사태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 기사 몇 개만 보고 와서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런 얘기를 피해대책위원장이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피해대책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대화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꼬리를 잡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갑작스럽게 만난 거예요. 네, 빈소에 좋은 조문을 장소에서. 갔다가.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내용을 전혀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그냥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니까 네. 이 피해자 측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뭐냐 제대로 좀 알고 얘기 좀 해달라 이랬더니 왜 말꼬리 잡고 늘어져?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휴. 자, 문체부 관계자, 정책 홍보 관련해서도 전세 사기를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다 보니 여러 개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 했다니까 참 두루두루 한심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한동희 기자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대담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전세 사기 광고 하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광고 업체는 어디를 선정을 하는 건가요? 용산 용궁에서 누구의 수작질로 수의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려를 표명해 주신 분이 계시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라 서민의 삶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속상해하는 말씀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댓글을 들어보면 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 말인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 이게 또 한번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상황이죠. 자, 대담한 대담 이어가도록 하죠.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처음으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미국으로부터 도청당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러시아가 반발하고 이걸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을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 이게 정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러시아, 중국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안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자 러시아에서는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 너네 지금 벌써 전쟁 개입한 거다.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발언이 가져올 파장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 의원이 너무 바쁘신데 그래도 김 의원님을 안 모실 수가 없어요. 예. 제일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시고 세부 사항과 이 큰 그림까지 다 이해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김종대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의원님을 이해합니다. 자꾸 부른다는 거는 자꾸 모신다는 거는 지금 이 외교나 안보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총체적으로? 일단 지금 들어오는 뉴스들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려야 네네. 될 것 같은데 JTBC 보도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그 지원하는 155mm 포탄을 보면은 그 사진으로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이렇게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뭐 곡사포용 이런 식으로 한글로도 쓰여져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보도를 보면은 이 일련 번호를 다 지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려고 그랬다는 걸까요? 그렇죠. 사포로 문지르거나 사포로? 페인트로 덧칠을 해가지고 이 일련 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해가지고 지금 진해항에서 독일로 수송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MBC에서도 나왔었어요, 며칠 전에 보도로. 네. 예. 근데 이건 심각하죠. 이거는 진짜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여져도 얼마든지 발뺌하려는 어떤 그 조치를 해놨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포탄은 이미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을 했고, 그랬죠. 예. 근데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긴급히 결정한 것에다가 기존에 우리 전쟁 지역에 포탄을 공급 안 한다는 정책에다가 이런 게 다 걸리니까 일정 정도 이런 꼼수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지운 흔적이라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리고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 대여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포탄 대여라는 것도 황당무계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대여라는 이름을 걸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가서 쓰이고 사람을 살상하는데 목적을 둔 무기라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이 있습니다. 그 유엔 무기거래 조약 그 ATT라고 하고요. 바세나르 협약이 있죠.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가 있고 모든 국제 규범은 무기 수출, 대여, 공여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아 수출이나 대여나 공여나 다 똑같다. 예, 똑같고 우리 방위사업법과 그 훈령에서도 이 대여 공여 문제도 무기 수출과 똑같이 취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 대여를 굳이 고집했을까? 예,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신고해야 되고 다 드러나는 건데, 예,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거의 지금 답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 비밀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155mm 포탄은 우리 육군의 핵심 무장이거든요. 자산이죠, 무기. 예. 그런데 일주일치밖에 없어요, 전쟁 나면. 그러니까 원래는 30일치를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국방부 군수품관리 훈령에 따르면 60일치를 저장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7일치밖에 안 된다고요.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후방에 이제 대량으로 전쟁 비축 물자로 저장을 하고 네. 전방에는 전쟁 나면 2, 3일치 분량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지금 후방 탄약고에 있는 걸 빼내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쟁 나면은 2, 3일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살상 무기를 외국에 보낸 것도 문제겠지만 그보다 더 긴급한 문제는 우리가 써야 될 무기를 줬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완전히 무장 해제입니다. 그럼 이걸 북한도 알 텐데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원래 몰래 하려다가 지금 걸린 건데. 심각한데요. 이거 원래 공표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도청 그런데 때문에 걸린 거구나. 저는 이런 정도의 결정이 내려졌다면은 육군 총장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거든요. 이거 자기 목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전시 비축탄이라는 건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성역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국방장관, 육군총장 줄줄이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문책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육군총장이 동의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농부로 얘기하자면 시감자 가져가라는 얘기인데. 시감자. 그러니까 이게 네네. 거의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 나중에 포탄 재고량 부족으로 큰 문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잠시 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가 어려워지면 즉시 돌려받도록 장치를 하고 내보낸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나라 안보를 걱정하면서 뭐 왜 외국으로 무기 보냈냐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러려고 지금 그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둘러대기 위한 방편을 마련한 건데 이게 수출이면 못 돌려받아요. 그런데 그렇죠. 대여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정은 NSC에서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은 국방장관이 대여라는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김성한 안보실장이 있을 때라고. 네. 이게 3월 28일부터 빠져나가는데 그때가 김성한 안보실장 경질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NSC 때문에 회의에서 예,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얼마 전에 포탄을 폴란드에 이렇게 제3국 우회 수출 아이디어도 내고 유출된 문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대여로 해서 하고대 국방장관과 육군총장은 이거 나간 거 아닌 거나 마찬가지인 걸로 일단은 알고 계셔라. 이렇게 하고 빼내간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러시아가 반발할 거니까 그렇죠. 야, 로트남바 다 지워. 이렇게 한 거죠. 아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언론 취재 결과 이게 다 드러나니까 네. 이게 수습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안 되겠다. 차라리 기정사실화 하자. 이래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의 길을 열어놓는 발언을 한 겁니다. 아니 자 보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헌법 66조의 1항에 보면 대통령은 2항이죠.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나라 영토를 보전하고 국가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어쨌든 책임져라. 그리고 76조인가 여기를 보게 되면은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명령을 발할 수는 있는데 이때에도 국회나 이런 쪽에 보고해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155mm짜리 포탄이라는 게 그렇게 원래 60일 정도 비축해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치밖에 안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안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결정인 것 같은데 의사결정인 것 같은데 뭐 대여라는 말 했든 뭘 했든 간에 어쨌든 그럼 이런 거는 미리 국회나 이런 데서 다 동의를 얻거나 확인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무기 수출이 비밀리에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뭐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국회 심의를 받은 전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사태의 성격이 심각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시 비축 물자를 건드렸다는 데서 다른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끔찍한 이게 일이네요. 예. 우리 군을 무장 해제시킬 정도의 포탄 반출이고 전시 비축탄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시에 군이 동의 안 하면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전쟁 지역의 무기 수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런 걸 갖다가 심의해야 된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절차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NSC 회의에서 결정하라는 뜻으로 다 해석을 그렇죠. 해온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 이 방위사업법이 무기 수출에 관한 법령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아임스 컨트롤 액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방대하고 강력한 규범의 무기 수출 통제 제도를 갖고 있는데 한국은 그게 없이 없고. 모호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마음대로 해도 사실은 어떻게 사실은 법령상 위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닌데 문제는 전시 비축탄일 때는 어떠냐 이런 판례를 본 적이 없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국가의 안녕과 안전 유지, 어떤 영토의 보전에 있어가지고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 이제 이 틈을 노려가지고 어떤 북한의 장사정포가 갱도 밖으로 나와서 개문을 하고 백령도 일대 해안포가 일제히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무력 시위만 하더라도 그 대응 무기는 이 K9 자주포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용인에 있는 과거 상군사령부 자리에 있는 대화력전 수행본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상군의 155mm 포가 주력이 된 그 대화력전, 요것이 이제 가장 일차적인 대응책인데, 그러면 지금 포탄이 없잖아요? 그럼 네. 대화력전, 장사정포 위협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다는 얘기인데, 네. 만일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이라면은 그 공군의 전투기가 떠서 그 합동 직격탄이나 공대지 미사일로 대신해 줘야 돼요. 그런데 155mm 고폭탄은 한 발에 한 100만 원이 좀 넘어요. 200만 원 뭐 사이에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공대지 미사일은 한 발에 20억 원이요. 20억 원요? 슬래미알 같은 거. 이런 것들 원거리에서 이제 북한 갱도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공대지 미사일이라는 거는 멀리까지 한꺼번에 쭉 날아가서 폭 전투기에서 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포탄으로 이렇게 다량의 포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20억 원짜리 두 발을 단 전투기를 수백 대를 띄워서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이걸로 대화력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미사일 값만 해도 이제 그러네, 나라가 감당 못할 흔들리겠네요. 천문학적 되는 거고, 문제는 공군 미사일도 그 소량이 없어. 그 무사일조차도 수량이 예. 모자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건드릴 수 없는 걸 건드린 거예요. 문제는 이 사태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될 요만큼 남아있는 정말 이 식량을 예. 남의 나라 지금 뭐 마지막 식량.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 굶고 있어 그러니까 내지는 좀 배고파 그러니까 던져준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닥난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이렇게 비축탄을 건드려서 이랬을 때는 우리가 평소에도 일주일치는 좀 적다 했는데, 그 비상대책이 뭐였냐면은 미군의 탄약을 긴급 들린다? 대열하거나 주한미군도 한반도에 저장해 놓은 탄이 있으니 그렇죠. 보완이 가능하다였는데, 알고 보니까 올해 1월에 그 주한미군 비축탄도 빠져나간 그러니까 거예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이미 다 갔다는 거잖아요.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텅텅 비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무기고가. 지금 어떤 비상 상황이 되면은 대책 전무예요. 아니 그리고 어. 155mm짜리 이 포탄 만들려면 3년이 걸린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이번에 50만 발을 보내는데 네. 지금 이걸 생산하는 기업이 풍산이거든요. 네. 그런데 풍산. 한 달에 맥시멈 생산 물량이 2만 발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20만 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2년 반밖에 2년 그러니까, 반이나 걸리네. 예, 이 50만 발을 채워내려면 2년 반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업체 조달로도 안 돼.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고 싶으면 네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전시 비축탄은 못 건드리니까 놔두고 새로 만들어야지. 지금 풍산을 풀로 해서 한 달에 2만 발씩 대줄게.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막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줄 게 아니라 예,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작년 9월에 그 미국 요청, 나토의 요청,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직접 요청 받고도 못 줘 하고 대책을 안 세웠거든. 대책을 안 세웠다가 네.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안 준다고 했던 정책이 급선회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업체에서 그 생산해서 주는 걸로 하면은 저기 때가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5월 초면은 우크라이나의 포탄이 바닥나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가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러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비상이다. 한국 포탄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선행 조치를 해놓고 가려고 보니까 방법은 비축탄을 빼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근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완전히 무슨 바보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에 그거를 빼다가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갖다 주고 우리나라는 텅텅 비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아예 그냥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너졌어요 이미. 그래요? 육군이 뭐 포탄이 없는 육군이 무슨 육군입니까? 그러네요. 포탄이 없는 지상군? 우리 저 주력 무기가 포병인데 세상에 포탄 없는 포병 봤습니까? 자, MC 채님, 국민들에게 50만 원 빌려주면서 16% 이자 챙기는 사람들이 전시 비축 물자를 공짜로 빌려준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 말은 바르화자님께서는요, 보수분들 안보 하더니만 몰래 전시 비축탄을 외국으로 빼돌립니까? 이런 얘기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돈바스에서 탄약 부족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00만 발의 155mm 포탄이 이미 재고가 바닥이 나서 어쨌든 어느 방법을 쓰든지 다른 나라로부터 그걸 받아와가지고 뿌려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서 50만 발이나 먼저 지금 보내줬다는 거예요. 보내고 있다는 거죠. 보내고 10만 있다. 발은 작년에 10만 발은 보냈고, 보냈고. 올해 초에 10만 발은 추가 그 미군에게 주기로 계약을 맺어서 일부가 갔고, 그럼 50만 발 필요하다는데 10몇만 발이 갔으니까 나머지가 33만 발이에요. 아, 그게 문건에 나온 거예요. 33만 발 그 이송하는.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의 장사정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협받을 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사정포가 정확히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북한의 그 로켓 포탄인데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 건데 차량에 보면은 그 여러 발이 막 순서대로 발사되는 네, 네. 장면을 TV에서 많이 보였어요. 다다다다 이렇게 가는 거. 예. 슉슉슉슉 슉슉. 해가지고 막 그 여러 발의 그 포탄이 나오는데 이게 사정거리가 70km로 수원까지 갑니다. 서울 북한에서 불바. 예. 그리고 저기 약 한 300문 정도가 전방에서 서울 불바다용으로 밀집 그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 불바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북한이 위협했을 때 예. 장사정포를 이용해서 쏘면은 불바다가 된다 이런 얘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너절너절한 뭐 견인포, 곡사포, 자주포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로켓포가 날라오면서 서울을 완전히 불바다로 자, 만들 수 그래서 있는 거죠. 예. 그 장사정포라고 하는 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정도로 위협적인 그런 무기인데 북한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위협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155mm 포탄을 쏠 수밖에 없었다. 네.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155mm 포탄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장사정포 포탄이 날아올 때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그걸 저 대포병 레이더라고 하는 건데 그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디서 장사정포가 날아오는지. 그래서 북한의 포탄의 포물선의 궤적을 계산하면은 우리 자주포가 그 포탄을 맞춘 초탄을 거죠. 한두 발 얻어 맞으면 그 다음에 추가 발사를 막기 위해서 거길 타격하는 거죠. 저 타격한 원점. 이게 K9 자주포의 네, 네. 우수한 성능이에요. 그런데 찾긴 했는데 쏠 포탄이 없는 거예요. 아. 예,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가는 그러니까 거죠. 저쪽에서 이렇게 뭐가 날라오면 아 네. 이쪽으로 날라오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걸 딱 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안 받고 그냥 공중에서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날라오는 것까지 보이는데 어머 날라오냐 그러면서 우리는 당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대화력전이라는데 대화력전 이제 마비 태세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러시아 동부 전선에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그 소모전의 양상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쪽의 포탄이 다 지금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50만 발의 한국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교착 상태에 유지돼 있던 러시아가 이게 전황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수세로 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가만 안 두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러네요. 이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이런 위험이 생긴 겁니다. 우선 한국을 극도로 위협해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저지 차단을 하고 실패를 하면 네. 이 한국이 준 포탄이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요. 지금 폴란드도 위험해질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폴란드 옆에 벨라루시에 러시아 지상군이 대규모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이제 폴란드의 병기고를 습격하겠군요. 위협하는데 네. 이게 작년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를 무조건 막아야 자기네가 러시아 군을 보호할 수 있어요. 돈바스에서.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몰래 하려다가 어찌어찌해서 알려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해 놓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내 목에 지금 네가 비수를 꽂고 있는데. 들이댄 거야. 네, 네. 그리고 정말 나 가만히 못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지원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야, 저기 남조선이 하는데 우리도 하죠. 뭐 우리 러시아가 저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까 한반도에 냉전이 그대로 유럽으로 수출되는 거예요. 남북한 무기가 거기서 이제 싸우니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네. 국민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무기가 다 고갈되면 한반도에 싸울 평화 수가 협정을 없군요. 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평화 공존의 새 질서가 열릴 기회가 온 아이고, 거예요. 이게. 아이고. 그것 잠깐만. 말고는 방법이 없어. 안보를 해서는 안 돼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나요? 일본 그렇게 미국이 좋아하는 일본한테는 지금 이런 거 달라고 합니까? 없어요, 일본에 일본. 수출했습니까? 없어요. 안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바보같이 이래요? 아니 그 포탄을 대줄 능력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와 진짜 황당하네. 일본은 이런 류의 대규모 지상군도 없고 뭐 거기는 지상전이 아니라 주로 해양 세력 위주로 해군 해상자위대를 구축했지. 거기는 섬나라 아닙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고 네. 그다음에 무기 수출 3원칙도 있고 네. 그 수출이 금지된 것도 있고. 미국 수출 3원칙은 뭐예요? 무기 수출 3원칙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저 메가더 장관 저 군정 때 약속해가지고 일본이 정한 무기의 이제 그 저 살상 무기의 개발, 생산, 수출을 금지하는 살상 무기에 대해서. 예. 그래가지고 일본은 무기 수출을 못하는 나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제 이 육군들이 포드 만들고 뭐드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쨌든 이 국력, 이 군사력을 이제 증강시켜 놨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지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거나 남의 나라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이렇게 쓰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그걸 갖고 있는데 지금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말 제일 잘 듣는 대한민국이니까 니네 말 내놔라라고 해가지고 압력을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한테 이거 내놓으라고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처음에는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묵묵부답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네. 이번에 도청 사태를 확인을 해보니까 물밑에선 이미 다 그쪽으로 빼돌리고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실행되고 거잖아요. 있었다. 예, 예. 진행되고 있었다. 문건에 나온 그 계획대로 그대로 실행되고 근데 있었다. 그게 어. 도청이 아니었으면 우리 국민들 알지도 못했겠네요. 몰랐죠. 이런 참. 사실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죠. 어떤 언론도 관심 없었죠. 그러네요. 단지 제가 방송에서 지난달에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거는 이번 한미 정상회의 합의가 됐다는데 제일 시한폭탄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일 거다. 네. 이런 신문 칼럼도 썼고 경고는 제가 했어요. 워낙 그 절박하니까. 그런데 문건이 유출된 걸 보니까 김성한 실장이 이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성한 실장대로라면은 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네. 부작용을 줄인 다음에 보내는 걸로 정도 이해를 했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뒤엎은 거죠. 야, 지금 말씀은 김성환 실장이 잘린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 도청에도 그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네.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기저에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야, 진짜 못 살겠네. 그러니까 김성한 실장이 제거되고 나서 이 폭주의 행태가 외교에 심해졌어요. 폭주하는 행태가 훨씬 심해졌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 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반발했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야, 니네가 해독을 잘 못한 거야, 우리말을. 우리는 니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행동을 달리할 거야라고 말해요. 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얘기한 두 가지 가정 네. 대규모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거나 학살 공격, 예. 심각한 전쟁법 위반일 경우에 인도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데 그 두 가지 가정을 위반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미 2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상이 됐고 네. 그다음에 전쟁 자체가 전쟁법 위반이고 그러네요. 민간인 시설 공격은 다 전쟁법 위반이에요. 네네. 아니 그런데 뭐 이런 하나만한 가정을 얘기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가정 이미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제 나간 건 미군이 알아서 사용해라 이렇게 백지 수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정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네. 사실은 러시아는 조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 의미 없는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막 써먹을 솔직히 거예요. 말하면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앞에서 뭐 뺀질뺀질하게 야, 이거 말장난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러시아의 이제 성질을 돋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러시아는 지금 무슨 짓이든 해서 네. 지금 뭐 한러 관계의 미래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어. 그러네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무슨 극단적인 수를 써서라도 저지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왕창 지원해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거나 러시아가 살 길은 그런 길이군요. 예, 지금 그 궁지에 몰려 있는 그걸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도 건드리는 이렇게 거예요. 됐군요. 네, 이게 대통령이 다
군대 안 가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고 신영관님은 노영이도 미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미필이라서 잘 모르는데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 하나만 여쭤보고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대통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시사한 마당에 어쨌든 방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네. 네, 4대 그룹 포함해서 122개사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원해서 대동하고 지금 미국 가겠다는 건데 무슨 효과가 선거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서 다 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건 있죠. 이제 잔뜩 병풍세와 사진 찍은 다음에 기업인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옛날에 저 얼마 전에 그 UAE 방문했을 때처럼 뭐 몇백억 달러 양해각서 서명, 쓰잘데기 없는. 또 수십 건 뭐 투자 유치 의향서, 그 뭐 교환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돌아와서 네. 저기 투자 유치 400억 달러 뭐 이 정도는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막을 뜯어보면은 물론 한미 무역 관계는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무역 구조가 좋아요. 원래 미국하고는 다 흑자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양국의 그 투자액.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한 1,000억 달러 하고 미국은 400억 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여기서 많네. 흑자로 벌은 거 여기서 다 뒤집혀. 그러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몇백억 달러를 투자 유치를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 유치해 주는 거에 보면 조족지열. 지금 거기에다 삼성차, 배터리, 전기차 다 져주거든요. 네. 이러면 투자액이 이제 뭐 조 단위로 늘어나요. 근데 받아오는 거는 주로 뭐 아무것도 몇천억 원 정도? 네. 이런 거고 원래 미국도 우리 한 나라에 투자를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양해각서를 다 대통령 선거에서 야 투자 그 나중에 할 거 있잖아. 지금 의향서 미리 써. 양해각서 미리 써. 이거 뭐가 어렵습니까? 이러면은 저기 한국에서 저기 좋아한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양해각서는 써봤자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체면 살려주는 용으로. 너 그게 가서- 저번에 UAE 가서 한 거예요. 네. 예. 그때도 성과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똑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재벌들은 그런 거 하는데 어떤 자꾸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주연 배우가 필요하죠. 대통령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서 전쟁 날 것 같은데 혹시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중국, 러시아를 다 건드려 놨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굉장히 호전적으로 나올 그건 겁니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기회 창문이 열린 거죠. 손 안 대고 꼭 이렇게 거죠. 좋은 시절이 다 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그 굉장히 그 공세적인 그 행동이 예상이 되고 이게 일촉즉발의 이 불확실한 그 국면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 코리안 리스크가 급격히 상승이 될 거고 아이고. 더군다나 또 일본이 덩달아 숭어가 뜨니까 망둥이도 그렇죠, 뜬다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지네 나라에서 전쟁 안 일어난다고 한반도에 이게 분쟁이 좀 이거 웬 떡이냐 하고 또 자기도 한몫하겠다고 달라들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그 저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정적 질서가 유지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포탄 갖다 바치고 식사 초청받은 것 같습니다. 찬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자, 대통령님. 미국 가서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찍 가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쇼미더민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붉으면 맥주야. 걱정 마세요.
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한 주간 민심 어떻게 지금 드러났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인데 요즘 아주 이 뉴스토마토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이 시간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분 때문이 아닐까 살짝 생각해보지만 좀 의심스럽긴 하죠.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배종찬 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한번 현안 살펴보도록 하죠. 쇼미더 민심은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대통령 작년 5월 10일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네. 다음 달 10일 정도가 되면 취임 1년이 되는 건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돼.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10년 된 것 같아요. 아직 4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경제, 민생, 그리고 외교, 안보, 협치, 통합 이 정책이 도대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내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100점 만점이잖아요. 낙제점이 우리가 보통 60점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의 50% 이상은 전부 다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통령의 이 정책 수행 점수는 25점 미만이다. 빵점에서 25점 미만이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야, 저는 빵점도 한번 따로 물어봤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럼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국민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25점 미만이라고 지금 표현한 건데요. 자료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F 학점이죠. F도 그냥 완전히 싼 권총인데요. 그냥 F가 아닌데요. D도 아니죠, 이게. 네, 0점에서 이거는- 25점 미만이면 이거는- 인사 분야가 53.9%가 거의 25점까지. F 학점 네. 주신 거고. 그다음에 경제 민생 분야가 54.1, 외교 안보가 55.2, 협치 통합 이 부분이 57.1%. 그러니까 0점에서 25점 사이의 점수를 주신 네. 분들이 네. 지금 다 50% 이상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사도 이제 요걸 엉망. 조금 확장해서 네. 0점에서 50점 미만 요렇게 주신 분들은 또 4개 분야 모두 60% 그러네. 이렇게 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6명 내지는 7명이 F 학점 내지는 D 학점을 주셨다. 이게 그냥 F도 아니에요. 50점 F 미만이 아니에요? 원래 F라니까요. 왜 이러세요? 대학 졸업한 지 학교 오래됐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신 거죠, 도대체? 자, 근데 지금 배 소장님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네. 협치 통합 정책에 대해서 25점 미만 주신 분이 57.1%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협치 통합에 가장 부족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이거보다도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걸 제가 분석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4개 분야에 대한 성적표가 거의 똑같아요. 아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 이야기는 정책으로 구분조차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이게 더 왜냐하면은 이전에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이 돼요. 외교는 잘하는데 뭐는 좀 못한다. 특히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 과학, 국어면은 과학은 좀 잘해 그래도. 뭐 또 아니면 영어는 조금 잘해. 이게 있었는데 없어요. 영어, 수학, 과학, 국어가 다 다 못해, 똑같아요. 다 못해. 다 낙제예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낙제도 아니라니까 25점 예. 미만은. 75에서 100점이면은 이건 한 B학점 정도, AB 학점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렇죠. 뭐 좀 일한다, 좀 공부했네라는 평가인데 이 비율이 보수층 비율보다도 낮아요. 근데 특히 한번 보시면은 협치 통합에서 18.2잖아요. 네. 18점이면 보수층에서도 한 절반 정도밖에 점수를 제대로 된 점수를 안 줬다. 그 이야기는 보수층마저도 혹시 지지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점수를 매겨보라 그러니까 에이, 성적 안 나오네. 점수 없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네. 협치 부분은 특히 이제 점수가 낮아요. 낮았는데 네.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평소에 대통령 언어를 보면 다 갈라치기 화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냥 적으로 규정하고 그냥 비난이나 공격만 하고 자기 지지세 결집하고 요게 1년 동안 보여준 패턴이거든요. 그 4.19 기념사에서도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네. 국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 네. 아니 4.19 기념사 얘기하셨으니까 돈에 의한 매수, 네. 사기꾼, 그다음에 뭐
허위로 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4.19 기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예. 도대체가. 대통령의 언어라고 하기에는 참 거칠고 너무너무 아니 거친 정도가 조악하고 아니라 저급하다. 천박하다, 천박해. 천박하죠. 예, 예. 이게 옛날 못된 검사들 언어 보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된 부분이 원래 기념사에는 없던 건데 대통령이 급조해서 자기가 넣었다는 거 넣었대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 면전에 두고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봐라, 이거 봐라, 야당 놈들 나쁜 놈들이다, 벌 줘야 된다, 홍구장 내줘야 된다, 검찰 애들 수사 잘해라.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당연히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고. 검사한테 한 말이에요. 이 야당의 이재명이나 이 돈봉투 받은 사람들 다 야당 사람들 다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뭔가 기회를 본 것 같아요.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급조해서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따지고 보면 사실 유체 이탈합법 아니에요? 저는 보면서 듣다 보면서 이게 사기꾼 장모를 뭔가- 가족으로 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이런 일도 나오네. 너나 잘해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러니까 네. 뭔가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이 4.19 기념 이사 자체만 보더라도 4.19 뜻을 잊는다면서도 네. 이승만 기념관 건축한다는 400 몇십억 들어가지고 네, 450억인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정작 행동은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 언행 불일치. 김동준님께서 거울 보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이러는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거예요. 본부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야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야당 대표와 만나서 뭔가 협의를 해요. 근데 지금 일주일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나잖아요. 네. 국회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여야 관계도 그렇지만 당 내에서도 특별하게 뭔가 만나서 뭐 협의하고 이런 게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도스태핑 안 할 수 있지만 4.19 기념식장에 참석을 하면 질문 받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최근에 뭐 미국에 대해서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또는 러시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그렇게 하기에 민감하지 않냐. 일절 그런 게 없어요. 네. 소통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은 뭘 생각하시냐면 볼까요? 아이고, 제 이름도 들어가 있네. 협치 통합 정책을 제외하고 아까 말했던 4개 인사 분야에 대해서 몇 점을 생각하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아유, 저는 인사 정책이든 경제 민생이든 외교 안보든 협치 통합이든 전부 다 20점 줬어요. 그래도 주셨네요. 네. 난 앵커니까 나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이승윤 본부장님은 빵점은 다 내게 준 저는 거야. 왜냐면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네, 물어보길래 작가가 물어보길래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잘한 게 한 가지라도 있겠지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서 다 빵점이다. 야, 그래도 너 빵점이죠. 빵점 너무했다. 나는 그래도 20점씩 줬는데. 그냥 근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점수를 오히려 주지 않았을까. 예. 가만히 있었으면. 저는 이제 또 배 소장님은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니까 앞에 또 우리 미디어 토마토 또 조사 질문에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제 평가가 맞겠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배종찬 소장은 25점에서 50점 사이로 그냥 쭈르륵 주셨군요. 네, 4개 다.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되게 후하네요, 그래도. 아니 근데 구분을 일단 할 수는 없고 저는 기준을 대통령 지지율 지금 대통령 지지율 보면 최근에 갤럽은 뭐 7%. 27 나왔고 또 자동답 조사는 한 33 정도 나오니까 네. 저는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대통령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나마. 좋아하겠습니까? 네. 자, 드래곤님 후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외교안보 분야의 심각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다음 주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이 되면 나는 그 후폭풍이 더 무서워요, 솔직히. 미국이 우리한테 노골적으로 야, 대통령, 너 말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 한번 해보지?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너 우리나라 호구됐으니까 와가지고 돈들을 다 투자하라고 그러고 니네 기업들 보고 대신 우리 니네 거 안 사줄 테니까 그냥 이해하고 양해하고 넘어가자. 이럴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수세에 몰렸다는 게 김종대 의원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러시아 적대행위로 대한민국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중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까요, 상황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승현 본부장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됐을 때 미국을 갑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을 만나요. 그리고 같이 이제 골프를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골프 카트에 같이 올라탑니다.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전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외신도 그랬을 거예요. 그 전에 부시의 푸들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렸던 사람이 토니 블레어예요. 네, 맞아요. 영국 블레어 총리가 총리. 네. 굉장히 이제 미국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쓰는데 이 MB가 미국의 환심을 살려고 막 그렇게까지 했어요. 비즈니스 프렌드. 그런데 미국이 특별하게 특별 대우를 해줬나요? 안 해줘요. 네. 미국이란 나라도 철저하게 자기 나라 이속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외교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정서는. 그렇죠. 또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양안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외신이 물어보면 이건 국가 이익이 달려 있는 겁니다. 보수층에서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외교는 둘이 뭉실 내지 두루 뭉술이에요. 이거 뭐 술은 아니죠. 네. 그게 전략적 모호성. 그렇죠. 전략적 네. 모호성.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누가 물어보면 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노 코멘트 하면 돼요. 그냥 딴 얘기하면 돼요.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후폭풍이 더 네. 클 거죠. 그걸 걱정하셨는데 저도 무서워요. 마찬가지인 네. 것이 사실 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반대 우려가 그 많죠. 전쟁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야 요거 예?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대통령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위기로 가고 자. 있다. 불구덩이에 스스로 뛰어들고 있다 이거죠. 자, 지금 저는 진짜 다음 주가 엄청난 대한민국의 큰 파장과 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제가 심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시다 구미오 일본 총리도 G7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로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아니 어느 나라는 구체적으로 기시다 얘기합니까? 구미오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요. 네. 뭘 해줬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왜냐하면 일본도 러시아랑 관련이 있거든요. 북쪽의 4개의 섬. 그러니까 이런 외교는 그냥 양안 관계에 대해서 지금 중국하고도 설전이 붙었어요. 양안 관계 때문에. 이 다물어라 지금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예전에 구한말 때 서구 열강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러일 전쟁, 청일 전쟁 하면서 했던 그때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가 제일 접점이 돼 버렸어요. 북중러와 한미일에. 네. 이걸 누가 만들었냐? 야, 진짜 너무 슬픕니다. 제가 아까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20점 줬더니 강아지님이 노변 실망이야. 어떻게 20점이나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저도 잘못했어요. 실망했어요. 어떻게 20점 줬어요? 사실 저는 마이너스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게 쫓겨나겠네. 쫓겨나는 분위기네요. 근데 문제는 나 앵커라니까.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앵커라니까요. 노영희 변호사는 앵커죠. 저는 또 데이터 전문가지만. 자, 좋습니다. 플레이님께서 또 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10,000원씩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가 중요해요. 지금 이제 제가 계속해서 걱정되고 있는 게 러시아가 수사에 물렸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결국은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는 이제 모양새가 될 것이다. 이 얘기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외국을 자극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게 저는 더 끔찍한 것 같아요. 대통령 처음에 우리 국민들한테 야 니네가 맨날 잘못되는 거 아니냐 니네 귀를 의심해라 맨날 그래서 우리가 화났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 들어도 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우리는 내성이 생겼어. 근데 지금 러시아한테도 네가 말 잘못 들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윤 대통령 외교안보 리스크 커지고 있죠. 그다음에 그렇죠. 중국하고는 양안 관계 어쩌고저쩌고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중국에서 야 남의 나라에 니네가 왜 간섭하니? 입 다물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은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그럴 거예요. 한미 동맹 좋은데 한미 동맹 강화해야 되는데 한중 충돌이나 한러 충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오로지 기성전 한미일이에요. 기성전 미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아진다면 모르겠는데 아니 중국하고 이렇게 우리 무역 거래량이 많은데 러시아하고도 북한 때문에 아니 우리 지금 이 회사들의 또 러시아의 이 뭐 제조 공장이나 또는 수출이나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근데 굳이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동안 북핵 관리, 우리가 북한 핵 관리할 때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컸거든요. 그렇죠. 그 뭔가 도발을 심하다 싶으면 어떤 선을 언제든지 넘었다 싶으면 마무리해주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따뜻하게 해주고. 그만 좀 해. 라고 말리는 게 있었는데 이제 없죠. 그렇죠. 이제 없습니다. 아니 말리기는커녕 이제 야 네, 무기 대도 되니까 오히려 붙이죠. 내가 해 이렇게 되는 등 떠미는 거죠. 거예요. 야, 자 지금 더 제가 또 이해할 수 없었던 어제 기사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러시아 발언이 결국에는 미국 방문하기 전에 미국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선물이었다. 이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아니 왜 우리가 지금 그동안 퍼준 거는 괜찮은가 보죠? 아무것도 아닌가 보죠? 이런 성의를 또 보여야 됩니까? 도청도 당하고 우리가 사과도 못 받는 상황에서? 근데 이쯤 되면 저는 한미 동맹이 아니라 뭔가 그렇죠. 미국의 속국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랬어요. 외교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외교 철학이 바로 그 컨셉이 그쪽으로 방향을 아예 잡았기 중국에서 때문에 어제 그런 얘기 나왔다니까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다 이런 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가 뭐 전기차 보조금 받든 말든 반도체가 어떻게 됐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하 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그 적에게는 가차 없고 그렇죠. 친구가 잘못해도 무조건 감싸주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 계속 뭐 하면은 대변인실 역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어떤 네오콘 같은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아이고. 한번 이 퍼주면 계속 퍼준다. 네, 네. 아니 이 말씀 들으세요. 지금 이성희 본부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오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미국 공화당의 그런 안보 질서를 구상하는 그 집단 세력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정권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이 군산 복합체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안보적으로 이 미국을 따라줄 것을 약간 강요 압박하게 돼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들 부시가 있죠. 뭐 9.11 테러가 있을 때 야 한국도 따라와.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근에 공화당의 트럼프였거든요. 야 한국 우리 편이야? 내 편이야? 그러면 굉장히 중국 싫어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바이든이 지금 강요 안 하거든요. 네. 바이든이 뭐냐면 야 한국 이렇게 안 하면 혼나? 우리 따라 안 할 거야? 미국 따라 안 할 거야? 아니 강요하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으로 다가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당해도 할 말을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국민들이 보면서 속이 아주 터져 죽겠다는 거, 이거 조금 위정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긍정평가가 34.4%, 부정이 64%.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미디어 토마토도 자동응답 조사인데 33에서 34 정도가 긍정으로 나오고 있고 부정은 64, 65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캠프 이름을 5560으로 지으면서 당 지지율은 55%,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당대표 된 이후에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좀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을 다시 붙여주고 싶어요. 뭐라고 붙여줄까요? 2020. 2020? 아, 이분이 2030 좋아하니까 2030 뭐 할까요? 2030, 뭐 2030으로 해주시죠. 그래도 2020, 2020 정말 부질없는 희망이다. 5560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난 그러니까 어떻게 60%까지 넘볼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짧게만 제가 더 추가 분석 드리면은 김기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지만 김기현 대표가 할 수 없는 지지율이에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로 나오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고 이것 자체가 지지율 자체가 김기현 대표가 만질 수 없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롯이 평가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도대체 34%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네. 네, 지금 제일 격하게 동감하시고 동의하시는 부분이 이 본부장님이시고요. 사람들이 우리 영치님들이 배종찬 수장님한테 도대체 너는 어디다 50점을 줬냐? 한 가지만 말해라. 이렇게 얘기 좀 하는 분이 아니, 계시네요. 25에서 50 사이가 너무 과격하신 구차하다, 것 같아요. 구차해. 우리 PC님께서 종찬 씨 어떤 점에 50점 준 거예요? 한 가지만 말해줘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25점부터라고요. 다
다음에는 좀 구간을 점수 구간을 좀더 다르게 좀 다르게 해볼게요. 해볼까요? 예, 예. 네, 좋아요. 근데 역시 배종찬 선생님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당 지지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자막에 먼저 나왔었는데 정당 지지도 조사 좀 예. 설명해 주세요. 미디어토마토 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8.1%, 국민의힘이 34.9%, 정의당이 2%인데 두 가지만 짚어드리면 하나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다,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만들 수 없는 지지율이다. 대통령 평가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48.1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왜 국민의힘보다도 많이 높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리얼미터나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게 나온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대체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부장님, 민주당 지금 문제는 50% 육박되는 이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핑크빛이 아닌 것이 전망이 네. 이 2021년도 전당대 동봉투 의혹이 지금 위험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민심은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수습하느냐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이제 위기인데 민주당에게는 좀 기회로 삼아서 황골 탈퇴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검찰 수사에 그냥 계속 끌려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하다 보면 이게 공멸로 간다. 네, 제가 이 돈봉투 사건을 잘 들여다보니까 네. 이게 그냥 당이 다른 당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그런 구조는 오히려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지원금도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내 경선이나 당내 그렇죠.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아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갈 때가 사실은 많을 텐데 왜냐면 문자 하나만 보내도 만약에 당원이 200만 명이면 200만 명에게 문자 장문의 문자 하나만 보내더라도 몇 천만 원이 깨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이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개인 돈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어쨌든 간에 후원을 받는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대의원제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건 오히려 딱 그 용도로만 사실은 썼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알아달라 부분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개혁을 해야죠. 민주당이 네. 개혁해야 되고 이게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가 어느 선까지 되느냐 이게 아마 내년 총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상황은 좀 그 민주당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정리해주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전 예. 대표도 22일 날 기자회견 하고 안 오려고 하다가 이제 들어온다는 쪽으로 다시 선회했어요. 예. 들어와야죠. 중요한 게 저는 빨리 들어와서 해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중요한 게 송영길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정리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화이트 칼라나 수도권이나 중도에 가는 어떤 지지율 이탈을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죠. 네, 자 이제 전체 사기 얘기 하나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전체 사기 문제는 사실은 정부나 여당에서 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당 대표도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전세 사기로 피해를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의 그 장례식에 빈소에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유족들한테 항의를 받았는데 항의 내용이 도대체가 사퇴 장악력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뭐 하러 온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단 그러니까 말이죠.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부랴부랴 갔겠죠.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간 거예요. 사전 지식 없이. 네. 뭐가 문제고 뭐가 원인인지도 모르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은 거고 네. 이 김 대표 이분이 참 대통령의 뭐 앵무새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4.19 기념사에서 뜬금없이 가짜뉴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도 또 그거 따라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또 우리 사회에 뭐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기반으로 한 선전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한 말을 확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앵무새처럼 하는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 전세 사기의 본질 뭐 이거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냥 쇼하려고 자, 네. 말하자면. 제가
사실 보통 이제 방송국에서 이런 종편이나 이런 데서 토론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그때 가장 현안이 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시청률이 높아지나 낮아지나 가지고서 이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먹히냐 안 먹히냐를 따지는 건데 이 전세 사기 문제도 그렇고 돈봉투 문제하고 보면은 전세 사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엄청나게 높은 반면에 오히려 이 민주당 돈봉투 얘기는 그렇게까지 그 막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뭐 불법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양해할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검찰 수사가 야당 쪽으로 많이 치우치니까. 1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검찰을 피로감도 신뢰하지 못해서 신뢰라기보다는 피로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전세 사기 사건을 해결하는 이 여당의 능력과 그렇죠. 태도일 텐데 예, 예.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여당 하는 것보다도 여당은 집권 여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현안이 터졌을 때 중요한 게 뭐 지난 정권에 대한 비판은 뭐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국민들은 해결을 원하는 건데 해결은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내용을 잘 알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뭔지 이 방법으로 시도를 일단 하면서 상황을 보겠다. 이게 돼야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이제 MZ 세대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 쪽에서 좀 지도부나 공부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게으른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좀 제발 이런 거 좀 공부 좀 국민들이 하세요. 속상해하는 걸 좀 콕 집어가지고 좀 본인들도 아파하고 있다는 걸 좀 그 이태원 알려주면. 참사 겪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러고도 배운 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향소 차렸다고 그 유족들한테 대체 집행한다고 돈 내놓으라고 5천만 원 내놓으라고도 그랬잖아요. 어제 또 장애인의 날에는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에서 또 오늘까지도 밤샘 또 노숙 시위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어느 정도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대치가 그러니까 아니라. 약자들의 아픔이나 서민들의 아픔은 전혀 이해하려고 들지는 않고 시끄럽고 귀찮은 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그리고 이승영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쨌든 두 분하고 이 공식적인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늘 쇼미더 영심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잠시 기다리시면 쇼미더 영심 넘어갈 건데요.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4일간의 일정으로 제주에서 로마까지 11,000km를 달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인데요. 사실 저희 뉴스마트에도 나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은요, 교황에게 2023년 성탄 미사를 한반도 판문점에서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지금 계시는 분이고요. 그걸 위해서 마라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전쟁 없는 지구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전쟁 상태가 끝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뇌경색을 사실은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라톤을 이어가면서 정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계시는 분이죠. 특별 인터뷰로 강명구 씨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요. 그리고 쇼미더 영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제주도 백루탐에서 출발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타일랜드, 방글라데시에 인디아를 거쳐서 투르키예에 이스탄불에서 다시 시작하여 그리스를 지나서 어제 알바니아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초창기에는 우기 때문에 비로 인해서 좀 고생을 했었고요. 캄보디아, 태국은 뭐 별 어려움 없이 잘 끝냈던 것 같고, 방글라데시, 인디아 구간은 그 불결한 환경, 입에 음식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질설사로 고생을 많이 했고,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중간에 양치기 목양견들을 만나면 좀 공포감을 많이 느끼죠. 큰 개들이 한 10마리씩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아마 공포감을 느낍니다. 달리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관광을 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나고 또 문화유산을 만나서 참 인상적일 때가 많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서 했던 그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았던 것인 것 같아요. 세계가 국가 이기주의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국가이기주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고 그러거든요. 국가가 사라지고 온 지구촌이 정말 하나로 되는 그런 세계를 꿈꾸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제 최종 목표가 바티칸에 가서 로마 교황님을 만나뵙고 판문점에서 꼭 크리스 미사나 새 신년 미사를 보시면 그걸로 또 우리 통일 역사에 큰 이정표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교황님을 초청하려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교황님을 만난다는 약속은 못 받았지만 거기 교황청에 행정장관으로 계시는 우리나라의 유흥식 추기경님이 오면 저를 만나주겠다는 약속까지는 제가 받았어요. 최종적인 목표인 교황님을 만나 뵙고 꼭 판문점에 오셔서 통일의 의미가 있는 판문점 미사를 보게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경색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뛰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아직 교황과의 만남을 성사 받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도 참 응원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는요, 매주 금요일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시간입니다. 우리 민님께서 댓글로 배종찬, 이승영 두 분 내용 너무 재밌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지난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신박한 댓글도 한번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쇼미더 영심 시간이죠. 배종찬 소장 그리고 이승영 본부장 계속해서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커뮤니티를 통한 조사는 신뢰가 좀 그렇습니다. 왜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왜? 여론조사처럼 신뢰가 따질 수 없다는 거, 이거 왜 하냐는 이런 말까지 지금 들으면서 제가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네? 왜 하다니요? 정말 이분이 진짜. 아니, 오늘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조사 결과는. 그래요? 네. 자, 이번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는 바로 짜자자잔 이겁니다. 노영현 뉴스인사이다 요일별 고정 코너가 있는데요. 가장 즐겨 시청하는 코너가 뭘까요? 해당 설문조사에 역시 설문조사에 응하는 분들의 명수가 작군요. 7,700명인데요. 자, 질문이 이겁니다. 구독자 취향 저격 조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난 두 분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 봤더니 목요일 이슈 삼합이 62%, 야 부동의 1위군요. 그 다음에 수요일 수요 있는 남자 배프의 촉 24%, 화요일 청정시대 6%, 금요일 5%, 월요일 4%입니다. 아, 근데 꼴찌는 아니에요. 오늘 꼴찌는 아니에요. 꼴찌는 가까스로 변한 것 같고요. 꼴찌는 거기서 거긴 것 아니지만, 같고, 예.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이런 심정이 아닐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기분 상당히 아니 나는 그래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슈 삼합 다음으로 2등은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등은 62%인데 네. 어떻게 쇼미더 민심 이 코너는 5%일까요? 이슈 삼합을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워낙에 막강하신 분들이 계셔서 근데 월요일 슬기로운 경제생활보다 나아요? 기뻐요, 그래서? 아무튼 기쁘지도 않고요.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거 좀 네.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거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고, 이러다가 무슨,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아니, 청정시대는 제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유일한 위안으로 삼는 것은 이성현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폐지는 안 될 거다. 또 이렇게 그건 몰라요. 이분이 잘리는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코너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 자, 그런데 쇼미더 민심 코너가 5% 나와서 사실 저도 생각보다 조금 덜 나왔다 생각은 들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배 소장님. 예, 하여튼 뭐 조금 구성도 달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구성? 왜냐하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낮은 거는 계속 반복해봐야 식상하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짧게 다루고 뭔가를 좀 더 우리가 필요한 우리 사회의 지금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더 좀 파고드는 게 데이터상으로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됐고요. 그냥 저희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고민을 좀 해봅시다. 네. 자, 회의를 해야 회의를 되나?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아미리다님께서 폐지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요거 보면 왜 그런지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를 한번 댓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동일 뉴스픽은 아예 그냥 깔고 가는 프로그램이군요. 이 예, 코너는. 자, 한번 대답해 주세요. 네. 구찬스님께서 한동일의 뉴스픽 잔잔한 뉴스 브리핑이 아침잠을 깨웁니다. 시간을 더 늘려주세요. 이야. 근데 저는 이 화면의 글씨 크기를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네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우리 이승영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요? 한동일의 뉴스픽은 그래도 이렇게 시간 늘려달라는 말도 나오고, 그냥 전제로 아예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코너 이렇게 지금 자리매김했잖아요. 한동인 기자는 매일 나오잖아요. 네. 정이 든 거죠, 뭐. 아, 그냥 진짜 정의다? 잘해서 그런가? 매일 나와야 돼요, 우리? 네, 두 분이 매일매일 나오고 싶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삼합은 왜 그럼 좋아하나? 네, 이거 읽어주세요. 네, 곽경원님께서 전 목요일은 이슈 삼아 보려고 뉴공 거르고 뉴스토마토 봅니다. 이야! 뉴공이 뉴스공장인가요? 네, 경유경, 예. 겸손한 뉴스공장. 겸손이 힘들다 뉴스공장이죠. 그리고 얼주가님이 또 박식한 신장식 변호사님, 점잖고 스마트한 김필성 변호사님, 그리고 무한매력 노영희 변호사님까지 들을 거리 풍부한 목요일은 꼭 신청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도 좋아요. 아, 좋네요. 이렇게 하셨네요. 네. 무한매력이군요. 무한매력이야. 네. 자, 이슈 삼합은 이제 변호사들이 상황을 좀 설명해드리고 이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돈진봉과 귀염둥이 베프 이 코너는 어떨까요? 네네. 인기 있습니다. 클라시님께서 유튜버들마다 최진봉 교수한테 돈진봉이니 뭐니 해도 이상하게 끌리네요. 밉지 않고 계속 보기네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재밌어요. 돈진봉이니 뭐니 해도 또 머니를 한 번 더 이야기하셨어요. 네네. 그 다음에 돈진봉은 진짜 머니를 좋아하긴 해요. 돈진봉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아는데 많이 정말 밝혀요? 좋아요. 아, 엄청 예. 밝히고 정말 예. 좋아요. 찐찐봉입니다. 돈 안 주면 절대 안 나가. 아무데도 안 찐봉, 나가. 돈 찐봉. 네. 봉구 엄마는요, 수요일 베프의 촉 완전 애정합니다. 배상훈 교수님, 우리 집안이네요. 냉철한 분석에 항상 무릎을 딱 치며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귀여운 외모에, 쌍따봉 드립니다. 배 교수가 귀여운 외모군요. 아니 이게 약간 산적같이 생겼는데 글쎄요.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빠져들어가는 매력이 있어요. 다산적이에요. 다산적이에요. 우리라고 하기 좀 두 분도 그러긴 하군요. 네, 빨리 박구자님의 의견도 있습니다. 예. 수 있는 남자 최진봉 교수님과 베프의 촉 배상훈님의 객관적이고 섬세한 논리력에 늘 매료되고 공감합니다. 네. 강단 있고 시원시원한 노영희 변호사님도 늘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많아요. 네. 경제 슬기로운 예. 경제생활. 자, 우리가 이긴 경제입니다. 경제가 약해. 이인철이 좀 약한 걸. 하루하루님, 깔끔하게 경제 소식을 전해줘서 이인철 소장님 픽. 좋습니다. 짧은 걸 보니까 가족인 것 같아. 그럴까요? 그다음에 유장님께서 네네. 경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 이인철 소장님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꼭 챙겨 듣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경제 뉴스가 처음에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계속 듣다 보면 대강 흐름을 알게 되고 내가 똑똑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확실하게. 맞습니다. 자, 기타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상민 씨 안 나오는데 이상민 씨 나오는데 금요일로 좋아하는데 누가 이상민일까? 이분이 어느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인가요? 상민아 좀 나와라. 이상민 이상민 내가 한번 데리고 나와야 되겠네. 가수 이상민인가요? 누굴 얘기하는 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쇼미더뮤직 코너에 달린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코너입니다. 쇼미더문심. 최고의 댓글 달아주신 분의 1%님. 지팡이 하나 들려드리면 배추도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고예요. 그러니까 도사니까 지팡이를 들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뜻이군요. 예. 원칙은 영원하다님께서는 쇼미더민심 여론조사 신뢰도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다른 데보다도 더 재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민심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최지영님의 댓글, 예. 아유, 과격한 댓글. 그런 건 본부장님 읽으셔야죠. 윤석열 지지율을 왜 하냐? 대통령은 김건희. 영부인 네, 지지율 네. 조사도 해야 되나요? 네. 다음 주에 이승현 본부장 안 나오면 이 댓글 때문에 안 나오는 걸로. 왜 이거 작가가 왜 이러는 거야? 요즘 방송사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탁 어느 순간 예, 사라진 예, 분들 예. 있죠.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오늘 휴미된 영심 여기까지 정리했는데요. 뭐 그냥 웃자고 한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그 댓글 다신 분 중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자, 아미리다님은 겸류공 때려치고 우리 방송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우리 영친이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영희 친구 영친이들 앞으로 계속 쭉 이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도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주말 동안 심기일전하시고 충전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우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들어야 돼.